환경주의를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6월 4일 환경주일 그 전에 우리 본교단 총회장이 총회장 목회 서신을 냈습니다. 목회 서신 편지죠. 편지를 전 교회에 다 냈는데 이 편지를 기도 공부해서 제가 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 생태학에서 공부하는 이 내용보다도 더 깊게 더 자세히 이렇게 들어가서 참 저도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서신을 들고 복사를 해가지고 교육자실로 달려가서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좀 열심히 좀 잘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오히려 부목사님이 정성인 부목사님이 저더러 와가지고 그럼 어떤 분을 강의를 했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해야지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어느 분에게 저보다 하라고 했으면 처음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못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해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유도신문에 걸려가지고 제가 대답을 했더니 대답하고 난 다음부터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 정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나 못하겠습니다 이거 떨려서도 못하겠고 또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혹시 또 다른 생각을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 더 할 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미 다 결정을 해버렸다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이순창 총회장님께서 우리 전 교회에 보낸 그 총회 목회 서신, 총회장 목회 서신 그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 짧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읽고 오늘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만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엄청난 속도로 온난화를 가중시켜 100년 만에 폭음과 가뭄, 기록적인 폭우와 폭풍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기후는 장기화되고 빈번해지며 예측 불가능하고 변화무쌍한 복합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극지방 평균 기온은 3도씩 상승하여 해수면 상승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발루, 바하마, 몰디브, 마샬 제도의 한 환초섬에 살고 있는 50만 명의 삶의 터전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소말리아에서는 2022년 한 해 가뭄으로 인한 기근으로 4만 3천 명이 사망하고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3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세계 살림의 4분의 1이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 절반은 심각한 물 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 생명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제 제목에도 지속 가능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지속해 왔는데 앞으로는 지속 가능성에 희망이 없다라는 말 여기에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가 마지막 세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일부 사회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며 생명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예배자의 삶을 살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청지기입니다. 2023년 경건 절제 및 환경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좀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여기는 우주 안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 안에 9개의 별이 있는데 그 중에 태양에서 가까운 쪽으로 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금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별의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찾아보니까 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억 개라고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바다에 모래 알갱이 수만큼 별이 많다, 하늘에 별이 많다.
그런데 그중에 지구도 하나의 별입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별이 바로 태양 쪽에 금성이 있고 또 지구 바깥쪽으로 화성이 있습니다. 아마 책에도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책이 아마 있는데, 이 말은 결혼하기 직전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금성과 화성으로 비교했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이 지구에 와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잘 상담하고 조절하는 그 책이 바로 그 책인데, 그 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지구가 있는데, 지구 바깥쪽으로 태양 쪽으로 금성이 있고 또 지구의 바깥쪽으로, 태양에서 바깥쪽으로 화성이 있는데, 이 별의 대기 환경에 대해서 연구한 유명한 영국의 대기 과학자 러브록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사에서 우주를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고 특히 이 지구와 그리고 금성과 화성의 대기 상태가 어떻게 다른가를 비교해서 연구한 그 자료를 1979년에 발표했습니다. 발표했는데, 이 발표하면서 왜 지구는 금성과 화성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가설로 가이아의 가설이라는 가설을 제시하게 됩니다. 지구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들어있냐면은 0.03%입니다. 퍼센트라면은.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성에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냐면은 98%, 거의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화성은 95%가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는데, 지구는 0.03%, 지금은 이제 좀 올랐어요. 0.45%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이 지구를 지금 위협을 주고 있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산소는 어떠냐? 산소는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산소인데, 이 산소는 대기의 산소는 20% 내지 21%가 O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산소를 가지고 우리는 숨을 쉬고 있어요. 이 산소가 조금 더 부족해지면 우리가 숨을 쉬지를 못하고, 병원에 가서 마지막 죽을 때도 산소가 없어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써야만 연명이 되는 그런 산소입니다. 이런 산소가 지구에는 21%가 됐는데, 그에 비해서 금성과 화성은 거의 없거나 0.13%가 들어있습니다. 거의 없거나 산소가. 그런가 하면 온도는 어떠냐 하면은, 금성의 온도는 태양의 지구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477도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도가 되면 막 끓는데 477도가 되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화성은 온도가 얼마냐면, 연평균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서 태양에서 열을 적게 받기 때문에 연평균 마이너스 53도, 영하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얼마냐면은 13도, 여기서는 13도라고 했지만 지금 14도, 15도까지 가고 있어요. 온도가 1도 올라간다고 그러죠. 온도가 1.5도씩만 올라가도 지구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금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구의 온도가 지금 13도로 이 러브록은 발표했는데, 지금은 14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연평균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다른 건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원인이 뭔가 하고 러브록은 연구를 했어요. 이 화성과 금성의 기체를 포집해 가지고 분석을 했고, 지구의 기체를 분석했을 때 금성에는 이렇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있다, 또 화성에도 이렇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있다 했는데, 연구를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지구에는 생명체가 있었는데 이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구에는 산소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산화탄소는 점점 적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는 지구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같은 조건이 되었는데, 그 지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금성과 화성 딱 중간에 있어가지고 가장 알맞는 그런 조건에 지금 지구가 들어있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것이 왜 그러느냐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설명한 분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다가 지구를 창조했다, 땅을 창조했다, 이 사이에다가 금성과 화성의 사이에다가 지구를 창조했다는 것만 생각하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인류를 사랑하고 생명체를 사랑했는가를 여기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러면은 생물학에서, 생태학에서 말하는 생명체가 지구에 언제 나오느냐?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46억 년인데 이때만 해도 화성과 금성과 똑같은 그런 조건이었어요. 이산화탄소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뜨겁거나 차거나 그런 조건이 되었었는데, 지구의 46억 년에서 최초로 원시적인 지금 같은 생물체보다도 세균과 같은 아주 적은 생명체가 지구상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로 36억 년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생명체가 없었어요, 지구에.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지나서 5억 년 전쯤 되어지니까 물속에도 생물체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구에는 그때 커다란 식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고생대가 되는데, 이때 나자식물이나 피자식물과 같은 이런 식물들이 거대하게 되어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면서 공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놓고, 이게 식물이 하는 광합성 작용입니다.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환경이 변하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지구에는 20%의 산소가 이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때 환경이 달라지기 시작해서 생명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지구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파충류, 또 기어다니는 짐승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훨씬 지나서 상당히 지나게 되는데,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원시인으로서 최초의 우리 인류로 호모 사피엔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약 6만 년 전이라 이렇게 말해요. 과학에서 말하는 겁니다. 과학에서 6만 년 전에 현대 인류가 출현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연대는 너무나 긴 연대가 되기 때문에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6억 년을 1년으로 봤을 때, 1년 365일로 봤을 때 1월 1일 0시에 지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36억 년 최초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것은 4월 1일쯤 되어진다 이거죠. 이해가 되죠? 비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육상 식물이 번성해서 그때부터 이제 지구에 이산화탄소는 적어지게 되고, 그리고 산소가 많아지게 됐던 것은 약 5억 년 전인데, 그때가 11월 29일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포유류, 짐승이 나오는 것은 12월 27일에 포유류가 나오게 되고,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 나오는 것은 1년 365일로 본다 그러면은 맨 마지막 날 12월 31일 오후 11시 50분에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하게 되죠. 그래, 우리가 지구상에서 인류가 나오게 된 것은 이렇게 최근에 나왔는데, 지금 환경 문제가 크게 심각하게 된 것은 이것도 최근에서 지구에 문제가 생긴 것은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과학에서는 누가 만들었다고 말 못해요. 과학에서는 그냥 저절로 됐다, 우연히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한마디로 썼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리고 모든 동물이나 식물도 만들어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까지 만들어지면서 생물을 창조하는데, 만들어진 순서도 사람부터 만들지 않고 가장 원시적인 적은 생물체부터 하나님도 창조하기 시작해서 식물을 먼저 만들었어요. 동물보다도 식물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적은 동물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그리고 짐승을 만들고,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거기다 이름까지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만든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거죠. 우리가 자연을 일반적으로 과거 오랫동안 과학에서는 이게 누가 그랬는지는 모른다, 자연이 그랬다 이렇게만 말을 했고, 또 이렇게 변화한 내용은 창세기 1장 한 장에다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요약해서 기록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주일학교 학생도 물어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냐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에다 써놨다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도 이야기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인류 문명이 1만 2천 년 전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1만 2천 년에서
약 6만 년 전에서 1만 2천 년 전까지는 수렵 채취 사회가 되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야생 동물을 채취해서 사냥하고 또 집단이 이주하는 그런 생활이었고, 1만 2천 년 전에서부터 지금부터 17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1700년대까지는 농업이 정착되어서 그 자리에서 야생 동물을 재배하고 살림을 벌채하면서 거기다 밭을 만들고 해서 살았던 시기고, 그리고 1700년 중반에서부터 1950년대까지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바로 전이에요. 저는 1942년생입니다만은 바로 이 전까지 시대도 살고 있었어요. 1950년 이때가 산업의학혁명 시대입니다. 이때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장이나 또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한 화석연료가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게 돼요. 석탄이나 석유가 식물체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식물이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해가지고 양분을 저장해가지고 땅속이나 바닷속에 저장되어서 만들어서 채굴한 것이 석탄이고 석유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 산업혁명 시기가 되어지는 바로 1950년 이전 시기가 되어지게 되고요. 이때 의학혁명이 일어나고 수명이 연장되고 농산물이 증대되고, 그러면서부터 자연이 파괴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일어나게 됩니다. 환경 문제가 그전에는 파괴가 안 됐는데 산업혁명 시대부터 환경이 파괴가 되었고, 1950년대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까지 이 시대를 우리는 정보화 시대 및 세계화 시대라고 말해서, 정보 기술이 발달하고 또 전화, 라디오, 자동차, TV, 컴퓨터, 인터넷, 원격 탐사, 인공위성, 유해 폐기물이 증가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근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인구의 증가를 밑에는 표시한 것이 되는데, 1800년대까지는 인구가 지구상 전체 인구가 10억이 못 되었어요. 못 되었다가 1930년대가 되면서 10억이었던 인구가 20억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매 10년 주기로 이렇게 해서 10억씩 증가하다가 2018년 또 2020년까지 되어지면 지금은 세계 인구가 80억에 도달해서 그래프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산업혁명 이후 시대, 정보화 시대에 인구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 일정한 자원이 들어있는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니까 이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오염이 생기고 자원이 부족하게 되고 또 환경이 파괴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바로 이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이런 문제를 1972년에 유엔 인간 환경 회의에서 72년이면 지금부터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처음으로 유엔 인간 환경 회의를 하면서 지구는 우주 안에 하나밖에 없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는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6월 5일을 바로 이때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후인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여기에서 처음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을 이때 처음으로 하게 돼요. 이때만 해도 지구에는 한계 초과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희망이 없다는 말을 여기서 제시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세계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리고 이때 지구 온난화,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이걸 방지해야 된다. 그리고 생물의 종류가 많이 멸종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생물의 종류를 살려내자 하는 협약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의제 20일이 나오게 되는데, 의제 20일은 각 국가마다 지방마다 지역마다 만들어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도 의제 20일이 있고 또 전주에도 의제 20일이 있는데, 전주 의제 20일이 200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전주시에서 의제 20일 위원장을 해가지고 전주천을, 아주 오염된 전주천을 살아나는 전주천으로 만들어낸 일이 바로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천은 전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하천이 돼가지고 생물이 살 수 있는, 물고기가 사는 하천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간단히 생태계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는 자연이라고도 말하지만 생명과 환경이 아주 통합된, 서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생태계는 환경과 생물 두 가지 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신문에
보통 사회면 보면은 생태계란 말을 많이 해요. 뭐 도시 생태계, 산업 생태계, 교통 생태계 막 붙이는 데다 생태계를 붙이는데, 생태계의 진정한 의미는 생물과 환경 이 두 가지인데, 생물 가운데 생명이 없는 무생물적인 그런 요소로서는 기후적인 요소, 또 물리적인 요소, 그리고 화학 원소인 무기원소, 그리고 유기물, 이것이 무생물적인 요소가 되고, 생물적인 요소는 지구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지만은 하는 일로 보면 세 종류의 생물이 있다. 세 종류의 생물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생물은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영양분을, 살아갈 때 영양분이 필요한데 영양분이 어떻게 섭취하느냐, 이 방법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그래서 생물 가운데 푸른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엽록체를 지니고 있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들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태양에서 에너지를 받아 가지고 그 에너지와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CO2와 뿌리에서 빨아올린 물, 이것을 합쳐가지고 최초로 포도당, 제일 간단한 탄수화물인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그럼 이 포도당 속에가 뭐가 들어있냐면 에너지가 들어있어요. 태양빛이 식물로 들어와서 빛 에너지가 화학적 에너지로 포도당 속에, 설탕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라든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힘이 없을 때 설탕을 먹이면 힘이 나지 않아요? 이게 포도당 속에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이와 같은 역할을 식물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식물들이 하는 역할은, 어떤 생물이든지 하는 역할은 햇빛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받아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빛 속에 있는 빛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든 식물체를 우리는 생산자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물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물들이에요. 엽록체가 없는 동물들인데, 이러한 동물들은 영양분을 어떻게 얻느냐, 햇빛에서 직접 받으면 좋은데 에너지를 못 받아요. 반드시 식물을 먹거나, 왜냐하면 식물 속에 영양분이 들어있으니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먹거나, 아니면 식물을 먹고 사는 다른 동물을 먹거나, 거기에서 영양분을 얻어가지고 동물은 살아가요. 그러니까 태양하고는, 에너지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고 에너지는 식물로부터 얻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식동물을 보면은, 소나 토끼를 보면 풀만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 풀만 먹고 살아도 거기에는 태양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되어 가지고 식물체 속에 들어있다가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그 안에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죠. 그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생물이 있는데, 미생물, 박테리아나 세균과 같은 이런 미생물들인데, 이러한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은 식물이나 동물이 죽으면 시체가 돼요. 시체가 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유기물이죠. 생명체가 아니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된 유기물인데, 이러한 유기물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냄새 나고 썩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유기물을 세균들이,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여기에 달라붙어서 그걸 다 이용을 해요. 다 이용을 하면서 박테리아 숫자는 늘어나지만은 유기물의 양은, 그 시체로 되어 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양은 점점 없어서 나중에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식물이 잎사귀가 떨어져도 나중에 구멍이 나고 조각이 나고 이렇게 나가다가 아주 분해가 돼서 토양 속으로, 대기 중으로 탄소, 산소, 질소, 유황인, 이와 같은 화학 원소로 다 나가버리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세균들이 하고 있어요. 또 곰팡이가 하고 있어요. 이런 역할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태계는 이렇게 대기 중에 대기 생태계가 있고, 물 생태계, 하천이나 바다와 같은 생태계가 있고, 토양 생태계가 있고, 또 산림 생태계가 있고, 여기에 똑같은 기능이 일어나고 있는데, 생태계가 하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생태계가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첫째는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죠. 자동차나 모든 다른 동력도 에너지로 움직이긴 하지만은 그 전에 사람도, 생물도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오느냐? 태양에서 와요. 태양에서 오는, 태양 속에 있는 에너지가 식물이 받아들이면 식물 몸속에 그 에너지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상태로 에너지가 저장이 되죠. 그리고 이것을 초식동물이 먹으면 초식동물의 몸속에다 저장하게 되고, 저장이 되는데 그대로 100%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로 들어가지만은 일부는 발산되어요. 에너지가 이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에너지, 운동할 수 없는 에너지 상태로 확산이 되어지면은 에너지가 집중된 에너지가 아니라 확산된 에너지가 되어서 별로 영향을 못 주게 되죠. 이렇게 해서 육식동물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설명하려면 상당히 걸리지만은 한마디로만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 동물에 해당이 돼요. 지금 저도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에너지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고 내 몸속에 들어있던 에너지를 저장해 가지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체온도 에너지입니다. 이 체온도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 하면은 식물에서 온 거예요. 식물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바로 그 에너지를, 첫째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고 있는데, 이 식물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왔다고요? 어디서 왔습니까? 태양에서 왔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왔습니까? 근본적으로 식물에서 왔지만은 처음에 에너지는 어디서 왔어요? 태양에서 왔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고, 태양에서 가지고 온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체온을 유지하고 있고 이래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강의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들아, 식물을 보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돼. 식물을 보고 얼마나 거기에서 산소도 주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느냐, 얼마나 고맙냐 하고 식물한테 지나가면서 좀 쓰다듬어주고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번 하고 지나가라. 그러면은 학생도 좋아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식물에다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만들어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자연에 대해서 나는 감사하자고 그랬는데, 자연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태양도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 태양을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게 만들어졌으니까, 태양을 보면서 오솔레미오 하고 우리 최동규 장로님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은, 태양을 보고 노래하기도 하지만은 태양을 보고 태양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언제든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에너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질이 중요합니다. 모든 물질은 화학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화학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라는 화학 원소는 흙이 되었건 모든 생명체가 아닌 모든 물질의 기초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인 90가지의 화학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화학 원소가 지구 환경 속에 들어있어요. 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러한 화학 원소가 토양 속에 들어있다가 식물이 광합성 작용할 때 뿌리에서 이런 원소를 빨아들여요. 빨아들여 가지고 탄수화물 같으면은 3가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똑같이. 근데 구성이 조금씩 다르죠. 단백질은 어떠냐면은 좀 달라서,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에다가 반드시 질소가 들어가야 돼요. 질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질소는 대기 중에 얼마나 있다고 그랬어요? 몇 퍼센트나 있다고 그랬어요? 80%가 질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소를 직접 이용하는 식물체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질소 비료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질소 비료는 대기 중에서 뽑아가지고 질소 비료를 만드는 것이고, 실제 질소 비료를 안 줘도 살아가는 식물이 있는데, 무슨 식물인가요? 콩과 식물, 콩종류. 콩종류는 뿌리에 혹 같은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토양 속에서 공기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땅콩이라든지 이런 콩이 만들어진 데서 보면은 모래가 있는 땅에서 잘 돼요. 공기가 잘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질소를 뿌리에서 빨아들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비료를 안 줘도 땅콩은 잘 되죠. 콩 종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콩 종류는 단백질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생물체에 만들어져서 세포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고 우리 몸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들어있던 이런 유기물들이 배출해서 배설로 나올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죽으면은, 생물체가 죽으면은 시체가 되지 않습니까? 시체가 되면은 이것을 또다시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분해를 시켜가지고 땅속에다가 다 화학원소를 내보내줘요. 그럼 땅속에 다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유황인 이렇게 들어있다가 다시 또
식물이 빨아들이고 해서 이 물질은 돌고 있어요. 지금 계속. 다음, 물질이 도면서 물도 이렇게 돌고 있어요. 물도 우리 몸의 70 내지 80%가 물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물도 구름을 통해서 비가 오게 되면 다시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식물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흘러나가면 바다로 되고, 바다에서 식물되면 또 수증기로 되고, 이게 대기 중으로 나가면 또 구름이 되고 비가 되고 해서 비도 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중요한 것 하나가 다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 중에 0.03%가 있는데 지금은 0.04%가 됐어요. 이 0.03%라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는 것은 누가 이용한다고 했습니까? 식물만 이용해요. 다른 동물은 이용 못하고, 식물만 광합성 작용해서 식물이 빨아들이고 식물은 호흡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내놓고, 그리고 이 식물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초식동물이 되고 육식동물로 이 식물에서 이산화탄소에 탄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은 호흡을 하면 또 우리가 숨쉬기 하면 식물도 숨쉬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동물도 나가고 해서 대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나가죠. 그런데 또 식물이나 동물이나 죽으면 사체가 되는데, 이 사체가 분해되면 다시 또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들어가요. 산업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해서 돌아가지고 일정한 상태의 0.03%가 유지가 됐어요. 유지가 됐는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화석연료의 사용이 증가가 되니까 이 화석연료가 식물이 죽어가지고 유기물을 저장했다 죽어가지고 땅속에 바닷속에 매몰된 것이 석탄, 석유예요. 그래서 산업혁명 때 이걸 꺼내가지고 태우기 시작하고 연료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증가가 됐어요. 증가되다 보니까 이것으로 지구온난화, 지구기후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오늘 결론에 가장 이산화탄소를 중단시켜야 된다 하는 말을 탄소 중립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많이 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여기서 오게 되는데,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 그래서 적어도 2050년까지는 나가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하고 빨아들이는 것하고 제로로 만들자. 이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10년 안에 실천하지 않으면 지구 온도는 올라가고 인류의 장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가 중요하다는데 제가 지금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빨리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자, 생물이 이렇게 많이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인류에게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고 물질을 공급하고 의약품을 다 생물에서 나와요. 우리가 만드는 필요한 의약품이 다 여기서 나온다 이거죠. 다음.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이 개발을 하고 파괴를 시키고 또 외로증이 들어오고 인구가 증가하고 자원이 감소하고 있고 하고, 사람이 마음대로 막 생물을 잡아내고 있어요.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생물 종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면은 결국 우리 인류에게 자원이 없어지니까 에너지도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다음. 제가 약속한 시간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조금만 할애해 주시면은 뒷부분으로 결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25분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길래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구 생물이 멸종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멸종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구의 생물체의 30 내지 50%가 죽어버리는 것을 멸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역사상 5번 대멸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21세기, 이것을 제6의 멸종이라고 말하는데, 과거의 멸종은 지질적인 변화, 화산 폭발이라든지 또는 행성 간의 충돌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것에 의해서 멸종이 되는데, 지금은 사람이 마음대로 생물을 채취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고, 생물이 사는 장소를 산림을 파괴시키고 바다를 오염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멸종이 되고 있는데, 이 멸종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전보다도 1000배 이상이나 빨라져서 과거의 멸종과는 비교할 수 없어서 앞으로 이 생물 멸종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의 그 환경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지금 과학자들은 이게 인류가 살지를 못한다는 말을 못해요.
매우 어렵다고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다음. 그래서 지금 이 표시가 올라가는 표시가 이제 이산화탄소가 증가되어지는 것인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260, 300 이하였던 것이 지금 2020년도에 가서는 415 ppm까지 올라갔어요. 415 ppm이면 0.0415가 되어지게 되는데 지금 앞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4월 25일에 나온 ppm 이산화탄소의 농도입니다. 414 ppm인데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350 ppm만 되어도 안전하다. 그러나 지금 10년 전까지만 해도 390 ppm이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넘어와가지고 414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450 ppm만 되면은 회복 불가능. 우리가 아무리 앞으로 노력을 해도 절제해도 그 이상은 이제 돌아가지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밑에 보면은 지구의 온도가 밑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그런 그림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은 1960년대나 2000년대나 거의 0도로 온도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위에 회색으로 보여진 그림 보면은 사람이 사는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한 100년 사이로 온도가 1.09도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죠. 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대해만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약 400여 명이 전 세계적으로 모아서 약 한 30년, 40년 동안 연구를 해왔어요. 80년대부터 매년 이 기후만 조사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결과를 말하게 되고 이것을 2007년에는 미국 엘고어 전 부통령하고 이 IPCC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인류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그런데 2023년 금년이에요. 금년에 IPCC 다음 슬라이드 보죠. 금년에 이 제6차 보고서에 보고가 작년에 있었고 금년에 2023년에는 승인을 했어요. IPCC에서 이 내용을 승인을 하고 발표를 한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바로 이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산업화 이전에 약 1.09도가 지금 현재 올라 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지금 이렇게 증가되어 있고 해수면이 25cm까지 이로 인해서 폭염과 가뭄과 홍수와 해빙과 재난이 지금 반복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말한 겁니다. 이 원인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하면서 1.5도만 올라가도 지금 굉장히 지구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2030년 내지 2052년에 1.5도가 될 것이다. 이대로 간다 하면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다시 이 IPCC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시급하기 때문에 3년 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벌써 2052년이 아니라 2021년 지금 어떤 지역은 그 한도가 지나가 있고 대부분은 2040년에 1.5도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은 10년이라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이 지구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되어가지고 5.7도까지 올라가고 해수면은 1.2m 이 전주도 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80년 안에 지구의 온도는 급상승하게 되고 생물종의 절반이 멸종하게 되고 세계 인구 절반 40억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되고 16억 명, 20억 명이 전염병에 노출돼서 우리가 상당히 고생할 것이다.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멸종이 종말이 온다는 말을 안 했어요. 과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수치를 이렇게 지금 말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다음. 자, 그래서 21세기를 우리는 생태적 기후적 위기의 시기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 이 세계의 환경 문제를 볼 때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간이 지구 환경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버리고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고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한 세계관을 지구관리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지금 지구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환경지혜 세계관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에 완전히 의존해서 사는 존재다. 이 자연은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자연인데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런 걸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 이것을 생태적 전환이다.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마음껏 쓰고 또 마음껏 버리고 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인류의 세계는 가까이 와 있고 이것은 바로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고 했던 것이다. 다음 이 마지막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생태적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선 가장 큰 에너지, 기후 이 문제에 대해서 화석연료를 바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또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도 태양광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에너지 낭비보다도 에너지 효율성 될 수 있는 대로 효율성 있는 에너지를 이용하고 기후 변화가 되지 않도록 탄소 중립 2050년 전에 탄소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많아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 자원에 대해서 과도한 자원 사용을 해야 된다. 자원을 절감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각자가 해야 될 일이다.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히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든 자원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자원, 에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끼는 것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환경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쓰레기 우리가 재활용하고 있는데 저도 오늘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재활용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도 제가 버려요. 제가 버릴 때 그 전만 해도 이렇게 막 던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생각하면서 버립니다. 바로 이게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짧은 생각이었지만은 시간이 조금 초과돼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